네, 시장의 인사이트를 찾아서 하루하루의 뉴스를 넘어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인데요.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합니다. 앞서 잠깐 예고를 드렸었죠.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거는 이제 저희가 하던 대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결국 이번 주 트럼프 관세가 가장 시장에 큰 파급력이 큰 그 영향일 텐데요. D-2입니다. 네. 지금의 그 올라가고 있는 이 긴장감들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나가 보면 사실은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초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4월 2일 정말 뭐 미국으로서는 해방의 날인가 아니면 증시로서는 종말의 날인가 네. 상당히 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좀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유리한 관세율이 몇 %일까? 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최적 관세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최적 관세율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4월 달에 부르는 굉장히 높은 약간의 허세 관세율보다는 최적 관세율이 최적 관세율은 낮고 그렇죠. 허세 관세율은 당연히 네. 높게 부르면서 결국엔 협상의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 관세율을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또 연구기관에서도 발표를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 40%,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 관세는 10%를 안 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원래 20에다가 20 더 쳤으니까 40이 맞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최적 관세율이고요. 예. 그래서 최종 관세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전 세계로 지금 한 20%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4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부르는 관세율은 굉장히 이 최적 관세율보다는 높게 부를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이 높은 관세율에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어두운 이면에는 앞으로 4월을 고비로 뒤로 갈수록 많은 줄 협상의 호재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했었던 그리고 일반적인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크게 쳐놓고 그거를 이제 빌미로 조정을 해가는 거고요.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트럼프 관세의 위협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 고점에 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더 우려되는 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넘어서 소위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까 사실 더 우려하는 겁니다.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경제 환경을 맞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조차도 올해는 뭐 트럼프의 말대로 조금 비용을 감당하겠다, 비용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장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금 수입을 배제하더라도 마이너스 0.5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시로 바뀌는 데이터지만 아무튼 월가의 전체적인 1분기 미국 GDP에 대한 컨센서스는 1% 미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였으니까 연간 굉장히 급감하는 GDP 쇼크라고 그럴까요? 경제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이러한 경제 충격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물가는 말씀 주셨듯이 사실 지난주에 PCE 물가가 발표됐습니다마는 전월비 1월 달에는 0.28%였는데 3월에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보면 0.38이 있거든요. 0.38로 해서 한 1%포인트나 높게 지켰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지금 시행되기 전에 미리 수입업자들이 조금 비싼 가격으로 수입 가격을 올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물가에 속속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은 맞지만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과연 1.5% 이하의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예.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 GDP를 바닥으로 미국도 뒤로 갈수록 GDP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작년에 2.8% 성장해서 올해는 거의 한 1.5%? 1.5%에서 네. 뭐 1.7% 정도. 그 정도를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 경기 둔화 상태에서 네. 물가는 경기 둔화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경기 침체보다는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경기 둔화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저성장 국면으로 올해 뭐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6에서 뭐 1.4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기관에는. 네. 그럼 뭐 우리 경제가 고민인데요. 주식은 측면 사실 한 2년간 우리가 선반영 악재돼서 괜찮다는 측면도 있고 주식시장과 경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 쇼크가 나올 것 같고요. 성장률이 상저하고로 지금 정부도 전망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뭐 현실성 없는 예측이다. 막연한 낙관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최근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9%로 낮춰 잡았습니다. 1% 밑으로 잡은 데도 그래서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뭐 아주 비현실적인 예측은 아니다. 어쨌든 뭐 성장률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출 그리고 내수 쪽에서 소비 또 설비 투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코스피 영업이익도 지금 5% 내지 6% 증가율의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스피도 지금 이러한 경제 쇼크, 실적 쇼크에 대한 좀 그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미만의 성장이야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고 또 어쨌든 간에 뭐 경기 부양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약간 좀 이제 여러 기관들마다 평가가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예시를 들어주신 거고요. 어쨌든 우리도 어려운 것만 사실입니다. 상호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스페셜리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두 번째는요. 머니 무브입니다. 사실은 뭐 스태그 공포 이 얘기는 우리가 좀 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사실은 약해졌고 그 자금들이 상당 부분 올랐던 주식이 유럽이나 중국, 홍콩 중화권 증시로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올해 정말 좀 글로벌 자금들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하게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주식은 빠지고 나머지 주식은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술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기술 굴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중국의 기술주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유럽이라 할지 아니면 뭐 전 세계 다른 나라 비미국권의 그 주식 시장이 계속 순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관세 정책이 실체를 드러낼수록 결국에는 미국으로 부가 움직이는 또 자본이 움직이는 그리고 달러를 조금 더 강세로 만드는 그러한 흐름으로 매크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일시적인 자본 머니 무브는 조금 그 틈새를 이용한 기술적인 키 맞추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화두이죠. 온리 한 2년 동안 사실 오직 미국으로 사실 자금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 현상이 올해는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 아니면 일시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 김 박사님은 두 번째 쪽에 힘을 실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급락했던 미국의 기술주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시간이 가면서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조금 저점을 높이지 않을까 연말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세로 인한 부담을 좀 극복하는 앞서도 GDP 성장률이 분기가 뒤로 갈수록 좀 올라갈 것이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중에서는 상당히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7이 모두 동반해서 올라가는 2023년이나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는 가는데 이익 증가율의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M7 이외의 다른 업종들,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분기가 거듭될수록. 그런 측면에서 PER도 M7 이외의 종목들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조금 좀 차별화가 지금 극도의 차별화가 조금 좁혀지는, 그래서 M7과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격차가 좁혀지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M7이 리더십을 잃는다면, 그러니까 M7이 동반 하락을 한다면 저는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M7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M7 모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M7 종목 중에서 선별해서 한두 개 종목 혹은 서너 개 종목이 혹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7개 종목과 이제 S&P 500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7개 종목과 493개 종목의 격차가 이렇게 났었는데, 그죠? 올해는 사실은 이 493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M7은 종목별로 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패닉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회복할 가능성을 높게 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또 시장 인사이트 가져보죠. 문제는 우리 증시다. 사실은 우리가 올 초 1, 2월에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견조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증시 수익률 우리가 1위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좀 국내 내부적인 외국인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공매도, 그다음에 수출, 지금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4월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의 국내 증시 전망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증시가 올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률 쇼크를 극복해야 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어닝이 조금 시원치 않은 올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PER 10배가 조금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도 조금 부재한 상태에서 조금 실적 혹은 뭐 관세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섹터 혹은 테마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안타깝게도 코스피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나마 하단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PER이 또 PBR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하지만 올라가는 데는 추진력이 부족한 그런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저성장이 올해 일시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이 저성장, 장기 불황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짧게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길게 투자하는 연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 기술 굴기라고 할까요? 중국과 같은 그러한 조금 어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그러니까 계속 부진하니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최근에 미국 증시 성과가 2년 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로 이제 포지션을 늘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글로벌 증시, 특별히 미국 증시와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어쨌든 조금 믹스해서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미국 주식을 뭐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높인 상태에서 한국 주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그래서 한 뭐 6대4라든지 뭐 5대5라든지 이렇게 조금 균형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를 또 꼭 짚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워낙 사실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떨어져야 되고 뭐가 계기가 되면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나 지금도 1,469원 제가 보는 환율은 1,400 적어도 한 뭐 20, 30원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유로 하나 파운드 하나 이쪽은 지금 거의 11월 5일 이후에 트럼프 예. 당선 이후에 보합이고요. 원화가 6% 떨어졌고 대만 달러도 뭐 3%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약세인데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 플러스 이제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거기에 가세되고 있다. 근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올해 뒤로 갈수록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칠 것 같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원달러는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원달러는 일시적으로 관세 공포에 따라서 1,500원을 살짝 넘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그렇다고 1,450원을 시원스럽게 하방 돌파해서 1,400원대에 안정될 수 있는 1,400원 초반에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달러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약세로 가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거든요. 얼마 전에 103도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는 조금 다시 달러가 치솟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죠. 달러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다시 이제 자금이 미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또 직접 투자도 미국 땅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자본이 좀 더 강해질 수 이동하면서 있네요. 예. 하반기에는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서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항상 변동성과 고민에 있죠, 투자자들은요. 오늘은요, 투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인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지금 관세 정책은 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투자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현재나 과거의 뉴스에 기반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주가는 미래의 상상력을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힘든 그런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세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앞으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말씀드렸듯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관세 정책 이면에는 협상에 상당히 호재가 줄지어서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조금 상상을 해보면서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상력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뭐 2차적 사고라고도 하고요, 그죠? 표면적인 거 말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특정하기 어렵다면 시나리오별로, 그죠? 하면서 조금 더 투자의 지평, 시각의 지평과 시간의 지평을 좀 넓혀보려는 말씀이셨고요.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이 오시군요. 네. 반도체도 상당히 고민이죠, 지금. 삼성전자 필두에서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흔들리는 국면인데요. 관세 리스크, 반도체, 또 4월에 반등 포인트들 노근창 센터장님과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관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크로 전략들 세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